안녕하십니까. 세대 공감 토크 진행을 맡은 전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 통일 정세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우리 국민들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75.3%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매우 큰 거죠. 7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우리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58.7%가 협력 대상이고 같이 지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물론 세대 간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이 다릅니다만은 오늘 주로 이제 우리들이 토론해야 될 내용은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갈등이랄까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눠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현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경기대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강명도 교수입니다. 네, 이제 소개할 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염원이 큰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산가족이신 이수남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큰형님이 계신 이산가족 이수남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윗동네, 북한을 보통 우리는 윗동네라고 합니다만은 윗동네에서 오신 박세영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15살 아들을 두고 온 박세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학생 한 분과 고등학생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고등학생 부분, 대학생 부분에 걸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두 분입니다. 먼저 고교 부분 우승자 이재성 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부문 우승자 이재성입니다. 네, 다음으로 대학생 부분이죠. 서윤덕 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부문 우승자 서윤덕입니다. 아주 두 분이 잘생기셨죠. 우리 차세대 주자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에 남북한 간에는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간에는 1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세를 몰아서 통일까지 가자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사실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두 분 교수님께 혹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서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부터. 네, 이번 정부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독일식의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이 돼서 평화체제로 사실 금방 말씀하신 전쟁의 위험이 없이 평화로운 체제 속에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통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2020년쯤이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면서 오고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같이 살아도 된다는 시기가 오면 그때 정치 통합을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북한 주민들,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역시 우리 강명도 교수님께서도 북한에서 평양에서 사시다 오셨기 때문에 북한 사정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 교수님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 북한에서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북한 사람들도 북한인민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뭐 이자 그런 개념의 통일일까, 아니면 개념적인 통일일까, 국가 통일을 의미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 또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에서의 통일을 개념을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위적인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위적인 흡수 통일은 강제적으로 뭐 무력에 의한 뭐 북한을 뭐 접수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붕괴뜨려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든지 하는 이런 인위적인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남북 상황의 이질감부터 해소하는 문제부터 서로 노력하고,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상생을 통한 이러한 신뢰부터 회복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냐?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봤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한 20년 정도면 우리는 그때는 서로 공감된 통일, 완전한 체제 통합이나 흡수 통일이 아닌 공감된 통일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당장 통일하자는 건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교류 협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현성 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교류 협력이 좀 활성화되는 게 한 3년 정도 내에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재성 군과 서윤덕 군에게 질문하기 전에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잠깐 한 구절만 노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들어보셨어요? 잘하시는데요. 너무 좋아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예. 아니 들어보셨다고 또 그러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정말 듣고 싶고 또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교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통일 교육 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직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어떤 친구는 노랫말 좋다, 이렇게 통일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왜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고 결에 살리는 게 왜 통일이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대학생은 어떻게 네, 이제 저는 노래 제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이 노래가 1988년 3월 20일에 나왔다고 해요. 약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남북관계가 운명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우리의 소원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통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통일 비용이고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이산가족들이 지금 한 5만 6천 분 정도 생존해 계십니다만은 이분들 나이들이 대개 90대, 80대예요. 연간 약 한 4천 분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그럽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이산가족이신 우리 이수남 선생님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큰형님을 만나셨는데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죠? 예, 지금 68년 만에 만나고 68년. 예. 근데
어떻게 처음 보실 때 형님을 알아보셨나요? 그때 이순환 선생님께서는 몇 살이셨죠? 형님하고 헤어질 때? 제가 9살이고 큰형님이 19살 때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좀 기억나셨어요? 얼굴 기억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예. 그 사진을 제가 평생 요만한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형님 거. 자료가 사진 2개, 그다음에 형님 초등학교, 지금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장 예, 예. 73년 된 거,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적십자사에서 생사 확인이 됐다 그래서 면회 간다는 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사진관에 가서 얼른 좀 크게 뽑았어요. 아, 예. 조금 크니까 크게 해달라니까 크면 화질이 나빠지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예, 알아서 해달라니까 한 명한 판만 이렇게 뽑아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좀 보니까 이 형태만 조금 이제 익힌 거죠. 뭐 다 네. 변한 건 저도 변하고 뭐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면회 장소가 제가 이제 58번이에요. 그 58번에 테이블이 있어요, 번호가. 거길 찾아 들어가는 건데 이제 3분이 나오신다는 건 다 이제 연락 받고 가는 거니까 나와 계시길래 아, 형님이 맞구나 하고 가서 알아봤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섞어놓으면 못 찾죠, 사실은. 예. 그때 이순환 선생님께서 형님들을 만나고 찍은 VCR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날 만난 거 찍은 거야. 첫 번째 찍은. 큰형님, 내가 막내, 그리고 둘째 형님, 큰형님, 둘째, 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번호 찾아 들어가면 맞는데 여기 3분이 앉아 있더라, 이렇게. 새벽에 우리 애들이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한술 떠놓고 이 장독대에서 이 빛이 절 수십 번씩 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가지고 나 죽으면 이 다음에 한강에 뿌려달라, 한강에 뿌려달라 우리 어머니가 늘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나마 자유롭게 자기는 헐헐 날아다니면서 큰아들을 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우리 환송시키는 거예요. 우리 버스에 타고 있고 우린 버스 안에서 그냥 손만 흔들고 밖에서 이제 우리 잘 가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70여 년 세월 다 흐른 뒤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참 그 비참함 또 이제 생각지도 않던 또 새로운 그 고통이죠, 가족들로는.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산 가족이신 이순환 선생님은 형님 만나신 이후로 또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언제쯤 통일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저도 뭐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만나 뵙고 나니까 형님도 뭐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야, 곧 통일이 되니까 건강해라 뭐 이런 예.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떻게 되든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경제적으로 뭐 우리가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니까, 이제 통일돼서 만나자.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니까, 어떻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셔서 꼭 통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계속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까? 뭔가 좀 해결책이 좀 없을까요? 일단 이산가족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이산가족 문제를 간절히 원하는 거는 우리 측이고요. 북측은 그것을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85년에 고향 방문을 시작해서 지난 8월에 21차 그 당국자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요. 33년간 21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지금은 한 번에 100명씩밖에는 상봉을 하지 않습니다. 남측에서 의뢰한 100가족, 북측에서 의뢰한 100가족인데요. 이렇게 다 하면은 70년이 돼도 만날 수 없습니다. 다 돌아가시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가 봤거든요.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서 집에서 저도 가족이 이제 평양에 다 지금 계시고 한데 과연 통일이 돼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설 자리가 있을까? 막 그게 안타깝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도 자유래양 돼서 아빠, 엄마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막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거 정말 많이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자주 막 이제 얼마 뭐 남지 않으셨잖아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더 자주 해서 그런 이산가족 상봉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 정치적인 행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쪽에서는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라도 찾아야 된다. 뭐 그건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 마찬가지인데 북한에서는 정치적 행사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북한은 실익이 없어요. 도저히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손해만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순남 선생님이 형님을 만나고 왔는데 형님이 뭐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준비하고 거기까지 나오려면 자기 돈 들어가서는 못합니다. 누가 해주냐?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 옷으로부터 가방으로부터 먹는 거로부터 한 사람당 들어갈 때 약 한 1,000불 내지 2,000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달러로 계산하게 된다면. 그럼 100명이면 2만 불이면 북한에서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계속 자 100명일 때 2만 불이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하면 1,000명이면 20만 불이 되고 뭐야 10,000명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들 한 사람당 2만 불 주고 석방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북한에서 할 수 있게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면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입니다. 관광. 북한을 자유롭게 남북교류 협력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요건을 가지고 북한 중국에 가듯이 북한을 가게 되면 이분들이 뭐 얼마든지 가서 자기 고향도 방문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산가족 찾기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금강산에서 만나는 것보다 자유롭게 요건을 가지고 오가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까 그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순남 선생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3년만 기다려봅시다.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3년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가고 싶을 때 갈 거 아니에요. 요건 가지고 돈 가지고 관광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 여기서 토론하듯이 국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이런 날이 빨리 오고 늦게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지. 통일을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본다. 이득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뭐 위기 관리 비용이다, 투자 비용이다, 통합 비용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갈까요, 박 교수님? 실제로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 9월 12일에 나온 자료인데요. 국제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한반도 통일 비용을 최소 500조에서 사실은 3,400조까지 사실은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금액 잘 안 와 닿으실까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통일 비용을 말할 때는 그 금액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금액이 무엇을 사실은 포함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미국 지질조사소에다 의뢰한 바에 의하면은 한 3,200조 정도 지하자원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요,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1경이라고 봅니다. 남북한의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22배 차이가 나요.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자원은 우리의 21배입니다. 1경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세계의 가장 희귀하고 좋은 광물이라고 10대 광물이 가장 양질의 것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을 하고 남북한이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나는 통일 비용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건 북한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탈북자들뿐만 아니고 북한에 사는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이 통일 비용 걱정하면 기분 되게 나쁘다고요. 왜 기분 나쁘냐? 서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공존과 상생으로 가자는 게 지금 슬로건 아닙니까? 이 정부에. 그러면 지금 통일 비용을 논할 것이 아니고 북한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해줘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일도서게끔 기술 지원을 해주고 인프라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 가져가는 돈은 막대할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더 실례를 들면
지금 북한의 석유 매장량 이건 미국에서 발표합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이 석유 자원만 해도 이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 그래서 진 로저스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누구죠? 그 아주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 자기가 만약시 투자문이 열리면 1순위라 그랬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싶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고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이제 물론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개방 격적으로 나오고 결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길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고 가게 된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강 교수님께서 이런 통일 비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청년들은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기가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서 통일세를 신설할 경우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47.1%였는데요. 부담하지 않겠다는 응답인 30.1%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통일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북한 청년들도 남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일 비용을 걱정하지 말라는, 물론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기술 투자를 해주고 하면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제가 말씀드린 공짜로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관 형태로 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두 번째는 통일 비용을 걱정하냐. 북한은 통일을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최근에 한 청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 말하는 통일은 사회주의식 통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식 통일하는데 무슨 통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통일은 아직까지는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과 통일할 때 우리 체제상 통일이나 고려연방 이런 통일을 생각 안 합니다. 자기식 통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식 통일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생각 안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일하면 한국 거 다 우리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때? 이재석 군도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박 교수님께서 하나의 시장이 건설이 되고 또 사람과 물자가 교환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시장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원자재를 이용하고 또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체제가 지금의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북한은 현재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체제를 유지하고서 하나의 시장을 과연 설립할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북한은 사회주의고 남한은 자본주의이지만 북한도 사실은 경제난, 94년부터 시작된 경제난에서는 주민들이 장사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익히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2002년 7월 1일에 7.2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시장이 약 한 47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인구의 5%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한 4인 가족으로 치면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은 계획경제라고 하지만 이미 시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화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27개의 특구,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특구 개발구라고 하는데요. 그 27개를 갖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의 24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뿐이 아니라 외국 자본 들어오고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요. 그것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방청객에서도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좀 질문해 주실랍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통일 비용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통일 비용을 낮추려면 북한의 경제 자립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죠. 처음 경제가 발전하려면 뭔가 돈이 있고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경제 발전하는데 투자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경제개발구 특구 말씀드렸는데 27번째 특구가 대동강 남쪽 지역에 경제개발구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의 경제개발구 특구라고 하는 것은 접경 지역이라든지 사실 국경 지역 해안선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가장 혁명의 수도라고 하는 중심부에 특구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북한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통일 비용은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전하면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10,000원이 든다고 한다면 좀 잘 사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한 1,000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좀 잘 살게 되면은 통일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문화적인 역할,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역시 뭐 영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상회담 때 이번 평양 정상회담 때 그 가수 래퍼 지코가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 특히 청소년들 이재성 씨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지코 가서 이제 평양에서 공연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춤추고 하는 거 뭐 방탄소년단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 우리 젊은이로서는 지코가 평양 가서 공연하고 뭐 그랬었는데 인상이 어때요? 그게 SNS에서 지코 씨 공연 영상이랑 그 관객들 반응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북한 관객들 보면 되게 엄격 근엄 진지한 태도로 지코 씨를 보는데 래퍼 지코 막 혼자서 원래 하던 춤추고 랩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듣는 음악인데 이제 북한 관객들이 호응이 진짜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코 가수를 보고 있자니 진짜 좀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물론 지코 씨의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기성세대나 북한 관객들에게 되게 이상하고 안 좋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차이를 좁히고 좀 더 거리를 좁히고 청소년들끼리도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인 교류나 예술적인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춰준 지코 씨에게 정말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관객들은 다 이렇게 저게 뭐지? 뭐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 부인 이설주 씨의 반응을 이렇게 유심히 좀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반응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 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34살 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맞나 봐요. 조금 약간 젊으니까. 근데 어때? 박 교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을 가장 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통해서 예전에 2000년에 그 공연할 때도 윤도현 씨가 갔을 때 평양 시민들이 사실은 지코처럼 뜨악한 표정을 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선생님 하나원 들리셨을 텐데 뭐가 하나원에서 남한에 딱 왔을 때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 게 혹시 있었어요? 뭐 충격적인 게 이제 문화적 차이인데 하나원에서는 이제 너네가 나가서 한국에 나가서 적응을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분이죠. 뭐 다 가르쳐 주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원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겪는 건데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이제 백화점에 도우미로 들어갔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들어가면 도우미복 입고 그거를 했는데 그때 도우미 애들이 20살이었고 제가 30살이었어요. 어린 애들만 쓰는데 제가 무대 보러 가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였냐면 그 사이즈, 옷 사이즈가 모자 사이즈가 이제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영화 배우들이고 뭐 이런 예술인들 보면 얼굴이 커야 돼요. 얼굴이 커서 그래야 화면빨도 그러니까 춘향이 같은 그런 형을 요구를 하는데 남한에서 제가 그걸 몰라서 처음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모자 사이즈를 하는데 거의 한 70%가 대자를 다 이렇게 주문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중자였고 그래서 앞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너네는 얼굴이 커서 좋겠다. 막 하니까 단번에 얼굴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막 인상들이 그러면서 아예 저를 무시하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장해보고 따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내가 다 좋게를 얘기했는데 너네는 왜 얼굴이 크다는데 왜 너네는 싫어하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니는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는 얼굴 크다 그러면 제일 수치심으로 여기고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아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은 이거 싸움하는 거. 여기서 한국에서는 하나원에서 배우기를 저 충격이온 게 한국에서는 맞은 자는 발편잠을 자고 때린 사람은 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뭐 돈도 뭐 이런 뭐 손해배상해서 뭐 돈도 물어야 되고 북한에서는 무조건 때려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그냥 맞은 사람만 아픈 거지 때린 사람은 발편잠을 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저도 학교 때 운동하면서 많이 때려는 봤는데 그래서 야 이것 자체를 완전히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돼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품어서 안아주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면은 예, 앞으로 통일도 더 빨리 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서윤덕 군은 혹시 뭐 어떤 문화 문제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뭐 언어도 포함해서 문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주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H벨트만 봐도 그런데요. 하지만 사람의 통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통일이 되어도 사람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의 통일의 핵심이 되는 것이 저는 바로 언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언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의 언어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언어 문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말하면 다 우리가 뭐 다 한국말 하고 하니까 통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와서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북한은 순조선말, 그러니까 자기식, 북한식 조선말로만 계속 하려고 고집을 했고 우리는 외래하고 섞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외래가 많잖아요. 치킨하면 외래지 그게 한국말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실례를 드릴게요. 여러분 고기겹빵은 뭐인지 알겠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고기겹빵. 북한에서는 고기겹빵이라고 해요. 잘 모르잖아요. 햄버거를 고기겹빵이라고 하잖아요. 고기겹빵이라고 다 식당에다 써놨다가 고기겹빵. 고기가 들어간 이건 내가 말하는데도 잘 못 알아요. 고기가 들어간 겹빵, 햄버거. 이걸 햄버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배격해. 외래어를 배격하자. 남조선은 전탕 외래어. 그러니까 외래어를 쓴다고 해서 비난하거든요. 지금까지 비난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은 외골수로 갔다고. 이걸 조선말로 말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고기겹빵. 고기겹빵이라니까 외국 사람들이 몰라 이거 무슨 걸 고기겹빵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바꾼 게 다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햄버거. 이제 고유명사, 외래어가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거. 뭐 햄버거, 콜라 이런 건 햄버거라고 하고 콜라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언어 문제가 뭐 1, 2년 새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왜?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이제처럼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20년 동안 대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말도 하고 북한말도 하듯이 순화가 됩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순화되듯이 강제로 하지 말고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순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제 그 통일 시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소감이에요? 제 생각에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핵무기라던가 북한의 위협이라던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뭐 빨갱이, 종북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이성적 판단을 못했던 반면에 지금 10대, 20대 학생들은 그러한 프레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어요. 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편견과 적대감이 없는 저희 세대가 주역이 될 5에서 10년 내지에서 20년 후까지 통일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절차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통일의 주역으로서 일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든든합니다. 우리 서윤덕 군은. 네, 이제 사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남북 관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노력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 쌓았던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관광 사업이나 자원 개발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즉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왔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보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면서 하면 통일에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대학생들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든든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통일의 반대말은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 없는 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통일은 해야 되고요. 제가 사실은 북한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30년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다른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30년 공부한 결과 같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체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가족 건강 생각하고 자식 교육 걱정하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지는 우리 이 민족이 하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역사의 흐름이 물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젊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동승해서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강병도 교수님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과 우리 대학생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전문가 못지 않아요, 사실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점인지를 짚는 걸 보고 우리 통일에 대한 희망, 미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신뢰가 우선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과 북이 서로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북한도 약속을 지키고 한국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올해로 독일 통일이 2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이 독일 통일 날인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독일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2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대요. 그건 뭐예요? 내적 통합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통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물론 북한 주민들은 그런 남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지름길은 역시나 강변도 교수가 얘기한 대로 교류협력, 서로 만나야 돼요. 만나면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합친다고 한다면 탄탄한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광채영 여러분 고맙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